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슈는 바로 성강퉁입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11월 그리고 12월부터는 성강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강퉁에 대해서 어떤 게 성강퉁인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오늘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전일 어떻게 움직였나 글로벌 증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국내 증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징 중에 하나다라면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특징이 나와줬는데요. 어제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마이너스 한 0.9% 정도 전체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라면 어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와줬다가 최근 같은 경우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전일 유가가 급등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금융과 제약주의 부진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저녁이죠. 그리고 오늘 국내 시간으로는 자, 지금 한 10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미 대선 1차 TV 토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현재는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3% 넘게 상승하였고 장 초반에 하락했던 애플이 반발 매수로 상승 전환을 하면서 하락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던 특징도 나와줬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이치방크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도이치방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원 지금 보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유럽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도이치방크고 제가 마켓서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이치방크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도이치방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금융주에 대한 매물이 현재는 급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련된 그런 벌금 부과가 워낙에 규모가 좀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악성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 이 도이치방크 리스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악재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유럽 쪽에 있는 금융주가 조금 리스크가 많다라면 지금은 도이치방크가 가장 시장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도이치방크 마이너스 7.5%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 자, 도이치방크의 부도율을 조금 더 이야기해드린다라면 지난 2월 고점까지 올라갔다는 점도 현재는 부담이 점점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전부 다 한 2.6%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요. 자, JP모건이라던가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역시 2%에서 1.8%가량 자, 하락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미국 금융주 그리고 자, 유럽 금융주까지 좀 번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분명히 국내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은행주의 흐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화이저가 마이너스 1.8%가량 분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힐러리 후보가 당선된다라면 약가이나 우려 같은 경우도 하락 요인으로 조금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셀진이라든가 엘러간 같은 경우 전부 다 마이너스 2%가량 전부 다 제약주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사실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다라면 오바마 케어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유권자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밀 수밖에 없는 카드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가 인하 이야기가 얼마나 조금 오늘 TV 토론회라던가 강하게 나와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가 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 1.15%까지 0.15%까지 올라갔는데 대만의 KGI 증권이 최근 아이폰 7 시리즈 판매량이 6S와 비쌀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와주면서 애플 주가가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선판매량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블랙 색상이 워낙에 인기 모델로 떠오르면서 지금 품절까지 되고 있는 모습. 자, 판매량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추가적인 애플의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분명히 휴대폰 관련주 국내 같은 경우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자, 최근에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보지만 오늘 미대선 토론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조금 올라왔던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주가 많이 부진하면서 지수가 좀 내려왔습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2%, 영국이 마이너스 1.3%,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가량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 내려갔고요. 터키 같은 경우가 특히 마이너스 3.8%가량 급락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내용을 보자라면 독일 정부가 미 법무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도이치방크에 대한 지원 소식, 배제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조금 나와줬다는 특징이 역시 보여줬고 현재 독일의 언론사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도이치방크 지원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마불사는 우리가 진행하지 않겠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라면 기업 국가 입장에서는 지원을 조금 중지하겠다. 정치적 입장으로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인해서 회생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흐름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코르메츠방크라던가 BNP 파라바 전부 다 4%, 3%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방크가 부실 채권이라던가 이 벌금 문제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역시나 유럽이라던가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현재는 무디스,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지금 터키 같은 경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내전이라던가 문제로 인해서 신용등급 떨어지면서 주가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자, 지금 남유럽 위험했다라면 지금은 터키로 서서히 리스크가 옮겨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남유럽 은행주가 조금 위험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라던가 이탈리아 쪽이 문제였다라면 이게 도이치방크라던가 독일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점. 자, 전체적 글로벌 리스크를 마켓 서치를 통해서 천천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후에도 이에 관련된 문제들, 리스크 관련돼서는 자,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 좀 종합을 해보자라면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도이치방크 우려로 인한 금융주의 하락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 대선 1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조금 생각을 좀 종합을 해보자라면 70%가량은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박빙으로 시장 지금 참여자들이 박빙으로 보이고 있지만 대선 후보 결과들이 박빙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미대선에서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반영 모습인데 TV 토론에서 만약에 힐러리 후보가 좀 점유율 하락을 하거나 트럼프 후보가 상승을 한다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우선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다음 토론회가 10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10월 9일로 아마 기다리면서 시장의 지속적인 관망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 자, 그를 감안한다라면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11시 30분 정도의 국내 시간으로는 TV 토론회가 마감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 아마 좀 방향성이 잡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의 그 공약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라면 사실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 공약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브렉시트 리스크처럼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생기는 모습이 추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점도 역시나 마켓 서치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 흐름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3포인트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보자라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200억 그리고 기관이 한 279억 정도 양매수가 들어가지고 있고 외국인 혼자 매도세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한 매도세는 보이지 않아요. 400억 정도 나쁘지 않고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매도세 좀 나왔지만 오늘도 476억 정도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143억, 지금 기관이 32억 정도 양매도 들어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개인의 매수가 들어간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기억나시나요? 자, 상승이 지금 한 6일 연속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일 이격이 조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격이 조금 붙어가면서 5일 이평선에 붙어가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 브렉시트 이후에 올라갔던 주가 흐름이랑 현재는 거의 똑같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런 조정을 맞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죠. 쭉 올라가는 장세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나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접근했다라면 지금 조정은 증시에 나와주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TV토론회가 조금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늘 이후에는 윤곽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 흐름 분봉을 살펴보자라면 갭으로 조금 하라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외국인이 어떻게 가져갈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장초반에 코스닥 흐름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어떤 이야기 나왔죠? 지금 치약, 가습기, 살균제 검출 이야기 나와주면서, 지금 검색어 상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1.25%가량 하락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우려감으로 인해서 초반에 개파락 나왔다가 상단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인 상품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죠? 고점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번 악재로 인해서 과연 훼손돼서 떨어질 것인가 혹은 지금 악재로 인해서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분봉 상태 보면 실망 매물이 장 초반에 나왔지만 자,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갭을 줄이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화장품 제품은 아니지만 치약 같은 경우는 매출에 조금 미비한 부분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악재로서 내려가는 것,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상승 추세가 과연 훼손이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줄지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까지 봤는데요. K탑 리츠까지 볼게요. 자, K탑 리츠 같은 경우 오늘 어떤가요? 상승 모습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8%가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어땠죠? 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 보였는데 자,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전체적 흐름 같은 경우 K탑 리츠 같은 경우는 반기문 테마주에 엮어서 들어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우선 반기문 사촌 동생인 파인 자산 지금 현재는 그 반기문 사촌 동생이라던가 친인척인 반채훈 씨가 대표하는 AJ 네트워크스가 지분을 4.3% 보유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들어와 주면서 올라가는데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요? 전고점을 어제 이렇게 맞아주고 멈췄다가 오늘 갭 돌파가 나와주는 거죠. 최근 흐름 같은 경우 나쁘지 않고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어떻죠? 5일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선 오늘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하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눌러줬을 때 이런 자리죠. 주가 놀린 이후에는 3일 정도 횡보를 하게 되는데 횡보 이후에 5일선이 올라오면 그때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분봉 상태 보더라도 지금 일본으로 보면 갭으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오늘 시초가를 붕괴하면서 내려오는 패턴.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 보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전체적으로 어제 올라간 종목군들을 제가 좀 빠르게 한번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B 엠넷을 보겠습니다. 자, YB 엠넷 같은 경우 보면 어제 상한가 올라갔다가 오늘 장초반이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왜 올라갔을까요? 반기문 관련주로 엮어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죠. 자, 어제 올라간 패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제 상한가를 갭으로 띄워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역시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강한 종목들은 대선 테마주, 특히 반기문 테마주에 집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순환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간에 진입하면 어떤 종목이든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켓 수치를 통해서 제가 흐름을 짚어드리겠지만 절대 중간에 진입을 하면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시초가 한번 터치해주고 올라간 흐름.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금 조심스럽게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HLB 생명과학도 보도록 할게요. HLB 생명과학도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이오 기업과의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간 흐름을 계속 보여줍니다.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강하게 올라갔다가 역시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일선을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5일선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들어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중간 진입하기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7,000원 미만에 접근하신 분들은 5일선 붙어주는 7,000원 정도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부터 이제 매도 때 매도를 조금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분봉 상태로 보면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조금 주의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차익 실현 물량하면서 나머지 물량 정도는 추후에 10,000원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서화정보통신까지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서화정보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화정보통신 같은 경우 어제 사이동통신 관련주로서 한번 모멘텀이 들어와줬어요. 최근에 사이동통신 관련주 모멘텀이 좀 약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죠? 이런 패턴이죠. 거의 최근에 급등주 패턴 똑같습니다. 급등 이후에 어떤가요? 캔들을 한 2개 정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5일선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인데 최근 흐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패턴, 특히 5일선 지지받는 자리에 진입하지 않으면 고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만약 어제 올라왔을 때 6,500원 내지 6,600원에 진입했다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물릴 수밖에 없겠죠. 손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중간 진입보다는 눌려주는 자리가 진입하기 좋은 포인트도 생각이 들고 거래량 지금 폭발하면서 내려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서화정보통신, 사이이동통신에 관련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인D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DNC 어떤 종목이죠? 최근에 이 종목 저점 부근인 2,2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역시나 반기문 관련주로 엮어주면서 혈연주로 엮어주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저는 어느 정도의 폭발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거래량 동반해서 나와줬고 지금 자리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신규 진입하는 분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만약에 진입한다라면 이 종목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2,400억,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만큼 나와주고 있는데 마켓서치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온 종목은 결국에 보성파워텍처럼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대선 테마주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이 잡는 게 아닙니다. 항상 눌려주는 타이밍에 접근을 해서 미리 선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전일 올라간 종목군들이라던가 돈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 최근에 국내 흐름이 어떤가요? 일반 대형주 같은 경우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엔 대선 테마주 아직까지도 반기문 테마주 쪽으로 돈이 전부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반기문 테마주 같은 경우 20종목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종목군의 흐름이 변경이 되고 있고 어제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오늘 내려갔다가 신규 반기문 테마주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간에 진입하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단기 차익 실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저점에 잡지 않는 분들 특히 고점에 진입하는 분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점에 진입하는 습관 들이시면서 대응한다라면 수익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강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강퉁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어떤 성강퉁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관련 기사 살펴보면 어떤 뉴스가 제일 많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가 많을 것 같아요. 성강퉁으로 중국 증시 활짝 열릴까? 혹은 7,700조 원의 대륙 투자문이 드디어 열렸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고 분명히 성강퉁이 진행이 된다라면 중국 쪽에 있는 자금들,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면 기본적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본주의 이념을 앞세운 사회주의 국가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조금 규제가 굉장히 많은 국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려면 중국 정부의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중국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벽이 높아서 접근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려면 기간도 많이 걸렸고요. 보면 이 또한 또 한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국 쪽의 명의를 사서 약간 불법이지만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는 기간 동안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이 성강퉁이 열리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직접 투자가 좀 가능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라고 중국 증시를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끌었지만 중국 시장은 그동안에 조금 벽이 높았죠. 현재 중국이 어떤가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세계 최대 G2 국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많았고 증시 또한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어떤가요?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가능성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좀 막혀있는 모습이 성강퉁을 통해서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12월 정도에는 늦어도 12월 되는 성강퉁이 열린다라고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해외 투자들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증시에 많이들 투자를 해왔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준비한 게 바로 중국 증시에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증시 객장에 앉아가지고 투자하는 모습, 국내도 많이 봤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 드리면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증권관리감독위원회에서 오늘 12월부터는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를 교차 거래하는 성강퉁을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성강퉁이 중국인이 홍콩 H주에 투자하는 게 강구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해외 투자자가 선전 A주에 투자하는 게 선구퉁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선공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공퉁 같은 경우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죠? 선전 A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강퉁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선전 주식이 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선구퉁 같은 경우는 우선 중국인들이 홍콩에 투자하는 선구퉁 같은 경우는 50만 위안, 즉 8,400만 원 정도 주식을 예치를 해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주식 계좌에 예치해야만 선구퉁 같은 경우는 강구퉁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 선구퉁, 제가 말한 선구퉁 같은 경우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 선구퉁은 자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현재 7번째로 큰 시장이다라고 불립니다. 자, 심천으로도 불리는 선전은 신경제 주식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IT와 헬스케어 업종의 본고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선전 거래소를 중국판 나스닥 혹은 차스타락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좀 집약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선전 지수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전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과 조금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회사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후강퉁이 시행이 됐었어요. 후강퉁이 좀 시행이 되면서 사실 후강퉁이 시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련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이제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만큼 후강퉁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해보면 총 투자 한도가 후강퉁 때는 어떻죠? 3천억 위안 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홍콩에서 상하이 증시로 투자가 됐던 거죠. 상하이 쪽 직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 강구통 같은 경우도 상하에서 홍콩으로, 자, 2,500억 정도 위안으로 결정된 건데, 성강통 같은 경우 어떤가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선전 증시로 성구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홍콩에서 선전으로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선전 시장이 희소성이 있는 주식도 역시 관심이 조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성장성까지 감안해 전기차와 관련된 BYD. 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서 많이 포커스를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집약된 배터리 종목.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고 싶었다라면 직접 투자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성강통을 통해서 직접 투자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의 문화 소비 증대로 수혜의 기대를 보는 LETV라던가 혹은 펀중 미디어 등도 거론되고 있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주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 있는 증시가 선전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선정 증시에 산정된 시가총액이 제가 크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3조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냐면 3,500조 원 정도의 돈이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 규모가 국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면 국내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얼마 크지가 않습니다. 1조 한 2천억 달러,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가총액 크기보다는 선전 증시가 거의 3배가량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 우리한테 열렸다라는 걸 국내 종합주가지수라던가 국내 크기에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큰 규모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열렸기 때문에 어떨까요? 추후에 저는 더 큰 시장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 우선 선정거래소에서 관련된 종목들, 모바일, 전기차, 헬스케어, IT 업종군이 집약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중국의 차세대 유망주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평가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가졌지만 시장에 소외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발굴해서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되었다라는 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1,790개 정도가 들어가지고 있어요. 사실 좀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880개 정도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부 다 1,700개 종목을 모두 투자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 기술력이 있고 부도 위험이 없는 실속이 있는 기업들 한 880개 정도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선정거래소를 통해 진행이 된 거고, 과거와 달리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철폐가 조금 단행된 게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11월달, 12월달 들어가면 모멘텀이 진행될 겁니다. 자, 마켓 서치를 통해서 미리 이런 모멘텀들을 선점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화면을. 자, 중국 증시 흐름이 사실 예전만 못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죠? 증시가 올라갔다가 지금 하단에 멈춰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후광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성강퉁에 대한 눈높이는 상대적으로 현재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후광퉁 때는 초반까지만 해도 이슈가 됐지만 2016년 1월달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가면서 그 희석이 조금 되고 있는 모멘텀이 희석이 됐었는데, 성강퉁이 벌어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면,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 자, 외국 투자자가 선호주와 함께 본토 투자자의 투영을 고려해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내밀고 있고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매력적이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 시장에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발굴되지 않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소형주 쪽으로 투자한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리포터가 나와주고 있는데, 추후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면 역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국의 테마 업종이 정책 변화와 시장 반영을 조금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업종군이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종목이죠? 태양광,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간 흐름이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시차가 다르게 움직여준 흐름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업 전군이 중국 쪽에서는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최근에 국내는 마찬가지지만 알파고가 나와주면서 어떻죠? 인공지능, VRAR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 증시도 올해부터는 VRAR 관련주라든가 인공 관련주가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군 접근해 본다라면 투자 기회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증권사에서는 성광통 개통 후에 블루칩 주가가 상승을 반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성광통 개통은 중국이 굉장히 호재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상하이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하이 지수 차트를 보면 제가 차분하게 예전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2012년, 2013년에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중국 증시가 사실 호재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국내랑 거의 똑같았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2012년, 13년 동안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박스권으로 맞춰지면서 박스피다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 13년, 14년까지 어떤가요? 자, 하단 부분만 보면은 저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상승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은 존재했지만 올라갈 만한 신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하고 나서 멈춰주는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이 바로 2014년 7월, 10월부터는 드디어 돌파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4년 10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후광통 같은 모멘텀도 들어와 주면서 주가 돌파 나와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자, 중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투기성이 짙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도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수라던가 신용을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만큼, 특히 뭐 농부들마저 빚을 내서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큼 굉장히 한번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투기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는데, 바로 10월 달부터 지금 주가 차트 보면 어떤가요? 저점인 2000포인트에서 자, 5000포인트까지 거의 1년이 아닙니다. 한 두세 달 만에 고점까지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최고점이 5178포인트까지 올라갈 만큼, 자, 굉장히 빠르게 중국 증시가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추세가 타기 시작한다라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국 증시의 특징인데, 그 모습이 언제 떨어졌냐면, 자, 2015년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떤 모멘텀, 이 상단 부분으로는 제조업 지수가 조금 잘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버블이 폭발하면서 내려간 모습. 저는 중국 증시가 만약 2015년에 천천히 올라갔다라면 지금도 분명히 고점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워낙에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자, 2016년에 또 급격하게 한번 지수가 4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중반까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내려갔던 흐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또한 200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까지 급격하게 내려갔던 모습이 나왔던 거죠. 역시나 제조업 PMI 지수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럼 이런 제가 긴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 최근에 주가 모습 어떤가요? 2980포인트와 한 2700포인트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횡보를 해주고 있고, 제가 기간 조정을 한번 이야기할 텐데, 고점 부근이 바로 2015년 4월입니다. 주가 차트가 워낙에 제가 긴 차트, 시간 타이밍 긴 차트를 갖고 왔지만 고점이 바로 4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거의 어떤가요? 1년 한 5개월 이상을 횡보를 하면서 저점 부근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조정은 충분히 거쳤다라고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그 시간 조정이 바로 이 고점에 물렸던 개인들이 거의 다 하단에서는 손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저점에서는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성강통의 모멘텀으로 저는 중국 증시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전부터 제가 사실 2016년 4월달 주가 내려왔을 때죠. 한 2600포인트, 700포인트부터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중국 증시 펀드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 저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봐요. 예전에 2015년에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말했습니다. 지금 버블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펀드 투자하면
물릴 수밖에 없다, 손실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증시는 적립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적립식 펀드라던가 대응을 한다라면 분명히 메리트 있는 저점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삼성증권에 있는 뭐 펀드라던가 혹은 국내 증권사에 있는 펀드 쪽으로 많이 모멘텀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어떻죠? 3,200억의 자금이 최근에 중국 펀드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현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펀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유입 속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 전에 2015년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때 중국 펀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는데 역시나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익보다는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자리처럼 저점권에 머물렀을 때는 적립식 펀드로 좀 대응을 한다라면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켓 서치를 통해서 아마 이런 투자 포인트 얻어가신다라면 2017년 9월 정도 되면 제 말을 듣고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체적 흐름 살펴보자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저점 부근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자, 리스크적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자, 리스크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성강통은 분명히 중국의 유망 기업들 그러니까 IT라든가 제약바이오처럼 추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전 A주에 투자할 때는 특히 위안화로 투자를 합니다. 홍콩 H주에 투자할 때는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역시나 환율 관련된 리스크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위안화가 최근에 어떤 모습이냐면 환율 차트 보자라면 약세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국 관련 펀드에 투자하거나 어느 정도 수익 25%까지 나면은 그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환율이 20%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환율 관련 리스크는 아마 외국 종목군에 투자할 때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흐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추후에 같은 경우 이 환율뿐만 아니라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역시나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고평가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올지도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 선전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의 퍼라고 하죠. 자,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30 정도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자라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퍼가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퍼가 한 16 정도, 15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도 퍼가 15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 중국 선진 지수 같은 경우는 퍼가 30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고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자, 어느 정도는 신중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선전지수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또 다른 모멘텀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 쪽에 투자할 때는 분명히 세금이 비과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금 관련 문제, 수익의 20% 이상, 15% 이상을 세금으로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금 포인트 같은 경우도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역시나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분명히 성강통 시행이 된다라면 저평가받는 중국주 리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텐데 그 점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국내 상장된 중국 종목들한테는 수혜로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면 자, 후강통이 진행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 홍콩에서 상하이 업종별 순 매입량을 보면서 이번 성강통도 한번 짚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흐름 보면 은행 종목군들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자, 은행과 보험, 운수, 자동차. 자,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안정적이고 대형주 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추후에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특히 저는 보험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인구가 고령화 진행되면서 인구 많기 때문에 분명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단 내려가자라면 역시 내부 소비재 같은 경우, 내구 소비재, 공공사업. 자, 이쪽 같은 경우도 역시나 꾸준하게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후강통에서 홍콩에서 상하이 쪽으로 순매입이 많은 종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로는 자, 대진철로 같은 기업이 들어가죠. 철도 관련 종목군들. 두 번째 같은 경우 역시나 중국 태평양 보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보험업종군은 추후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험업종군으로도 많이 돈이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본다라면 중국 관련해서는 보험, 은행,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모멘텀이 성광통 시행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좀 조정받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지금 뭐 민생은행이라던가 청도 하이얼, 자, 지금 북경은행 같은 경우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성광통에 관련된 이야기, 중국 증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성 재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리스크 요인으로 보자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율 부분, 그리고 세금 관련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퍼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자,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존재하는 게 성광통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점을 보다라면 어떤 업종에 수혜가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선택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통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성광통 관련돼서 성광통이 11월 그리고 늦어도 12월에는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명과 암이 존재하고 있는 게 성광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국내 상장된 중국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흐름이 어떤가요?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올라간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종합해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10월달 그리고 11월, 12월 되면은 성광통 이슈, 중국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모멘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군들은 자, 리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받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는지 김경남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자, 웨이포트입니다. 자, 웨이포트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흐름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우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 절강화 특전기 유한공사를 통해서 혹은 자, 이런 특전기 유한공사 이런 공사들을 통해서 지배하는 순수 지주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나쁘지 않은 회사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 비율의 하락과 판매비, 관리비의 축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적자였던 기업이 올해부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포인트인 거죠. 자, 기업 내용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차트를 보자라면 이때였죠. 자, 2016년 8월달 지금 8월 25일, 24일 날 모멘텀이 한번 들어왔어요. 돈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는 흐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때는 G20 회담을 통해서 중국 관련주가 한번 들어올린 모습이었고 자, 그 이후에 주가 차트가 어떤가요? 올라갔다가 지금은 횡보로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턴어라운드 관련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만 들어와 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흐름 살펴보면 이 종목이 그렇게 깔끔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떤가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시장에 모멘텀 받으면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떤 거죠? 올라갔다가 시장에 좀 소외를 받다가 중국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주면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자리는 저는 진입해 볼 만한 충분히 눌려주는 종목이다. 눌림목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최근에 종목 흐름을 좀 재무제표 볼게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나와줬지만, 자,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어떻죠? 적자였죠? 자,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올해입니다. 자,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어떤가요?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76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흑자 관련 턴어라운드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성강통을 통한 호재성 재료 모멘텀이 나와준다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릴 만한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자, 진입가격까지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1185원에 매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185원에서는 자, 시장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목표가는 160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반등 준다라면 분명히 전고점 16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손절 포인트는 자, 9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내려간다라는 저항 라인이 970원에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하락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자리는 반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지금 보면 역시나 채널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런 걸 저는 벽돌형 패턴이다라고 많이 설명드리는데, 자,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가요?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가격대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면 목표가 1600원까지는 역시나 안정적인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상선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자, 반등폭 없이 살짝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분봉으로 보자라면, 자,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종목 흐름 어떻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저점 만들어준 이후에 어떤가요? 이렇게 박스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자, 1차 저점에서 이렇게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자,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하방으로는 8,500원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종목 저희가 뭐 이슈 시간에 역시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드렸던 종목이지만 9,5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예요. 이 고점 부근인 9,100원 돌파만 나온다라면 역시나 9,500원까지 올라가면 1차적인 단기 매도 포인트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현대차 파업이 또 진행이 됐었는데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현대차 어떻죠? 12년 만에 전면 파업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내려가나요? 아니면 받쳐주나요?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견이 됐던 포인트고 매년 파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적으로는 악재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던 종목군들은 역시나 지선을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역시 진입한 분들, 마켓 서치를 통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진입한 분들은 가져가세요. 저는 15만 5천 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판단되고요. 15만 원 이상 올라가면 다시 한번 종목 AS를 통해서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 흐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최근 흐름 자체가 어떤가요?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오늘 미대선이라던가 미증시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내려가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6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피라든 코스닥 차트 통해서 보면 역시나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오늘 바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정 많이 우려하지 마시고 분명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할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석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하반기 종목군들이 올라갈 것인가, 특히 집중해 볼 만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그런 전략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미증세 관련된 이야기 준비를 했는데요. 미증세 관련된 내용, 조금 알찬 투자 포인트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